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8명이 숨졌는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4명은 한국계로 확인됐습니다. 애틀랜타 경찰 등 당국은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인지를 수사하고 있지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모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무부는 잘못된 수사 관행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 LH 본사와 함께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북시흥 농협 본점과 지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LH 전 현직 직원들 사이 개발 정보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신고된 사례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 혈전 소견 한 건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 관련성은 없고 일정대로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년 만에 동시에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사흘째 황사가 지속하며 오늘 중부와 영남 일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기압골이 통과하고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진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성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애틀랜타 경찰 당국은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인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일단 경찰은 용의자가 성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마사지숍 충격 사건과 관련해 체로키 카운티 경찰이 21살 로버트 에런 롱을 기소했습니다. 살인과 중상해 혐의입니다. 또 애틀랜타 경찰은 시내 스파 2곳의 연쇄 총격과 관련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 경찰과 FBI 등 당국은 용의자인 로버트 에런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진술 등에서 성중독이 있으며 마사지숍을 범행 장소로 지목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롱이 플로리다주로 이동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관심이 증폭된 인종과 관련한 증오범죄인지는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용의자인 롱이 인종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요. 네, 롱은 체포 직후 자신을 신문한 수사관들에게 이번 총격 사건이 증오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범죄가 성적인 욕망과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보면 중국의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중국을 우리 시대 최대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로 부르며 중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다면서 맞서 싸울 것을 선동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 등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하는 증오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통화했다며 매우 힘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매우 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난 몇 달간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잔혹 행위에 관해 얘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면 언급할 말이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총격 사건을 비극이라면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미국인 모두 어떤 형태의 증오에 대해서도 침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김, 미셀 박스틴,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과 함께 증오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증오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 용의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가 넘쳐납니다.
중국이 코로나를 은폐하고 있다며 이 시대 최대의 악인 중국과 맞서 싸우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연수의 총격 사건의 용의자 21살 로버트 에런 롱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글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은폐에 관련돼 있다. 우한의 연구소에 들어가려는 조사단을 막았다. 미국인 50만 명을 죽여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 중국의 계획이다. 이 시대 최대의 악인 중국에 맞서 싸우자. 중국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중국인과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만 노렸습니다. 따라서 현지 한인단체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3월 19일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3,800건 가까이 신고될 정도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폭력에 대해 침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knowing the increasing level of hate crime against our Asian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we also want to speak out in solidarity with them and acknowledge that none of us should ever be silent in the face of any form of hate.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과 시애틀 등 아시아계가 많은 지역에서는 인종차별 범죄가 되풀이될 가능성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당국도 아시아인 사회의 순찰 요원을 늘리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현지 교민들 역시 인종 혐오 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한국계가 포함됐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보도한 현지 언론, 애틀랜타 K 이상현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스파 관련 분은 그 업주가 일단 한국분이시고요. 그곳에 지금 사건이 벌어진 골드 스파와 아로마 테라피 스파의 업주가 다 한국분이시고, 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다 여종업원들이 한국분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모두 한국분들만 근무를 하고 있었고, 또 경찰 발표로는 4명 모두 아시아계 여성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다 한국 여성이라는 것이 저희 애틀랜타 취재 결과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예로부터 많은 한인 그런 스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8곳의 한인이 운영하는 스파가 밀집되어 있고요. 그 해당 거리에만 3곳의 스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2곳의 스파가 피해를 당한 것이고요. 사고 소식이 알려지고 바로 전화로 인근 업소에도 대피하라는 그런 전화가 가서 다들 문을 닫고 대피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특정 업소를 꼭 표적으로 삼아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강도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원한이나 여러 가지 인종 혐오 범죄도 지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 충남 논산에 있는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공장 직원들과 구급대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폭발음에 근처 민가 유리창들도 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1시 52분쯤에 충남 논산시 노성면 두사리에 있는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진화에 나섰고 4시간 만인 새벽 5시 20분쯤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부상자는 지금까지 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공장 직원 3명이 다쳤는데요. 2명은 중상이고 1명은 경상입니다. 또 공장 안에 다른 직원도 1명 있었는데 현재 구조대원들이 수색 중입니다. 구급대원 3명도 다쳤습니다. 불이 나기 전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공장에 출동했다가 때마침 발생한 폭발에 파편을 맞았습니다. 또 공장 인근의 민가 유리창이 깨지면서 주민 1명이 파편에 맞아 다치기도 했습니다. 재산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이 난 공장 건물 7동이 모두 불에 탔고 인근 민가와 공장들도 유리창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화학구조대를 투입해서 막바지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 메탄올과 아세트산 에틸, 톨루엔과 염화수소 등 독극물과 인화성 물질 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위험물질이 공기 중에 퍼질 가능성에도 대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20명의 농지를 특별조사를 통해 강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은 땅이 아닌 현금으로만 한정해서 어떠한 부당 이득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투기 의심자 땅을 강제 처분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우선 LH 내규를 고쳐 투기 의혹이 짙은 LH 직원 20명의 농지부터 강제 처분합니다. 당장 농식품부를 주축으로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들 소유의 농지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 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 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의심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정평가해 부당이득이 없게 하고 비정상적으로 심어둔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대신 땅을 주는 대토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습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개발 이후 예상되는 추가 차익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토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거나 거주했는지도 엄격히 따져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을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 처분은 1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매각명령을 내리는 조치로 실제 처분 과정에서의 꼼꼼한 감시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가운데 4분의 1은 서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풀리는 정부 보상금이 상당 부분 투기 소유가 낀 외지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은 보상 제도 자체를 손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광명 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에서 하천과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소유 토지는 모두 4만 9천여 필지. 이 가운데 26.6%인 1만 3천여 필지의 소유주는 서울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3기 신도시에서 풀릴 최소 40조 원 이상의 토지 보상금 가운데 10조 원 이상이 서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 주민까지 포함하면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 비율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투자나 투기 목적의 외지인이라도 3기 신도시 내 땅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면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싸게 살 수 있고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이제 대토 보상이라든지 뭐 협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면서 이 부분에서는 좀 준비가 좀 약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원주민과 외지인을 구분해 보상하는 차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해당 지역 실거주 여부나 거주 기간, 농업이나 사업 등의 생산 활동으로 얻은 이익에 비례해서 보상 수준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은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및 그다음에 주택 공급, 특별 공급을 전부 제한해야 합니다. 또 땅만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에게는 토지 보유 기간을 따져 보유 기간이 길지 않다면 현금으로만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치식이나 분할 방식 등으로 지급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게는 5년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토지 가격만 보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2년 내에 그 투기 수요가 들어온 경우에는 투자 금액 그 이하로 보상해도 오히려 투기를 잡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풀릴 수십조 원의 보상금이 투기 수요에 흘러가는 것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북시흥 농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개발 정보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추진단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LH 직원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경기남부경찰청이 국토부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정보가 담겨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 확보하신 거 있으십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LH 본사 압수수색에서 전직 직원들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만큼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 등 정보가 전현직 직원들 사이에서 전달된 흐름에 수사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 농협 본점과 지점 두 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북시흥 농협은 앞서 땅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LH 직원 13명 가운데 9명에게 총 매입 자금의 절반에 가까운 43억 원을 집중적으로 대출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 농협이 투기 자금줄 역할을 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LH 본사와 시흥시 의회 등을 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 37건에 연루된 LH 직원과 공무원 등 198명을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찰 신고센터엔 운영 이틀 만에 2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신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안 입고 오면 이직하라며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은 경남 진주 LH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미국에 있는 팀 블라인드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며 꼬우면 이직하라는 조롱글이 올라왔는데 LH는 해당 게시물을 쓴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민변과 참여연대가 농지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시흥시 과림동에서만 30여 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농지입니다. 재작년 11월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근처 다른 농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를 실어 나르는 차량만 분주할 뿐 농사랑은 거리가 멉니다. 해당 농지의 공동 소유자에는 중국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동네에 있던 선배가 한 땅이고 중국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3년 동안 과림동에서 거래된 농지를 살펴봤더니 투기가 의심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가 모두 3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샀다고 보기엔 대출 규모가 과도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한 90년대생 소유자는 18억 원을 대출받아 농지를 샀습니다. 채권 채곡이 4억 원만 넘어도 담보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 2, 3%, 3% 수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월 77만 원의 대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금액의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거를 주말 농장 정도로 여유 있게 레저를 즐기는 수준에서 하는 투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땅 주인의 주소지가 경남 김해나 충남 서산 등으로 직접 농사 짓기엔 너무 먼 경우도 9건이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농지가 일부에 불과한 만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사이 공공개발사업 부지 내 농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과림동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등등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허위농림 법인, 투기꾼 등 일반 대상으로도 수사 대상을 넓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대한 감사도 감사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공무원 관여 사실이나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으며 공무원과 공직 사건 등 6대 중요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 아내가 3기 신도시에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자 면직 처리에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전해철 장관 전직 보좌관의 아내가 안산 장상동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2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인근에 송전탑이 있는 개발 제한 구역 땅을 샀다며 전형적인 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보좌관은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 9일 면직 처리됐는데 장관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의심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국회에선 이른바 재발 방지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LH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임원 등에 한해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LH는 이 의무를 일반 직원들에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의 형성 과정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본인과 이해 관계자에 대한 관련 업무 분야나 관할의 부동산을 최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부동산 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세를 포탈하고 법령 위반을 숨기기 위해 부동산에 차명으로 등기하는 명의 신탁을 한 경우 추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자는 내용입니다. 또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경법을 위반해 얻은 부당이익이 50억 원이 넘으면 이를 소급해 환수할 수 있게 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의원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공공주택 사업 관련 전현직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징벌적 처벌을 하자는 겁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초기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50억 원 이상 투기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의원은 특히 이 법안이 LH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변과 함께 오랜 시간 가다듬어 온 거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들이 온전히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일이 터지면 법안이 쏟아지지만 정작 LH 투기 사태와 같이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수년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같이 약속한 투기 재발 방지책, 이번엔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혈전 발생을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잇따라 중단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혈전 소견이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백신 접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사망 신고 사례 가운데 한 건에서 혈전 소견이 나왔습니다. 60대 요양병원 환자로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지난 6일 숨졌습니다. 유관 소견으로 혈전이 보고됐는데 해외에서 잇따른 혈전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된 겁니다. 사망 사례 중에서 한 건 정도가 부검 소견이 보고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부검 결과 특이사항이 나오면 재평가하겠지만 현재는 백신과 인과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환자가 오랜 기간 기저질환을 앓아왔고 호흡곤란으로 숨졌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혈전증은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 80대에서는 500명이 넘는데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도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 지낼 경우 땀을 많이 흘려 탈수 현상이 나타날 때도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거동을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와상으로 주로 병실 안에만 이렇게 치료한 경우는 혈전의 위험이 높죠. 예정대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유럽의약품청 EMA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역학조사관과 즉각 대응팀 등 127명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마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셔도 됩니다. 질병관리청 직원들도 모두 접종하고 있고요. 네, 계속 안전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지속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혈전이 잘 생기는 투석 환자도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만큼 몸 상태만 괜찮다면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각종 백신을 맞은 뒤 열이나 두통 같은 신체 반응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젊을수록 이런 반응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의료진입니다. 지난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38도 이상의 발열과 오한, 근육통을 앓았습니다. 증상은 접종 후 대략 10시간 뒤부터 생기는데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고 대략 이틀 정도 지속되는데 백신을 맞고 발열과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1.8%입니다. 그런데 나이대로 보면 50대는 0.8%에 불과하지만 40대, 30대로 가면 각각 1.2%, 1.7%로 부작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20대는 평균치의 2배가량인 3.6%에 달합니다. 젊을수록 이상 반응이 많은 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전달체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이 든 사람에 비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이 적고 젊을수록 면역세포도 활발해 반응이 세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데노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이미 몸에 항체나 어떤 면역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약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면역 반응이 세다는 것은 예방 효과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독감 백신보다도 훨씬 더 항원성, 즉 항체를 만들게 하는 힘이 더 크니까 뭐 90% 이상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역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보통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가벼운 반응은 2, 3일이 지나면 사라지고 증상이 심하면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39도 이상의 고열이 생기거나 증상이 3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목욕탕과 거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목욕탕 주변 시민들과 시장 상인들에게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거제에서는 대형 조선소 직원까지 확진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 이른 아침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진주 목욕탕 관련 감염이 이어지자 목욕탕 주변 시민과 시장 상인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혹시나 제가 무증상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혹시 전파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받으러 왔습니다. 1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는 109명을 넘긴 상황. 합천과 창원 등 주변 도시는 물론이고 대구까지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이상 증상을 알면서도 목욕탕을 찾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 시군가로 동선이 이어지거나 또는 타 시군에서 진주로 방문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 주시고. 거제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연쇄 감염이 반복돼 누적 확진자 수가 10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대형 조선소 직원 13명도 포함됐습니다. 당장 조업이 멈춘 건 아니지만 혹시나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까 차단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대응팀과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협조해 확진자 동선 파악, 검사자 분류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강원도 속초시가 지난 6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새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수검사는 오는 24일까지 7일 동안 석봉 도자기 미술관 앞 공영주차장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예상하는 검사 대상은 5천에서 7천 명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추가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고성군청 직원도 있어서 한명준 군수 등 군청 직원 8명도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가 이어지면서 어젯밤 9시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267명으로 72.2%, 비수도권이 103명으로 27.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모회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취임 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대검찰청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모해 위증교사 의혹의 공소시효 완성을 5일 앞두고 법무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꺼내든 카드는 수사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 씨의 혐의 유무를 따지고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회의에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도 참여시키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2일까지 김 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 회의에서 감찰부장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지휘권 발동의 배경으로는 절차상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대검이 이문정 검사에게 직무대리 명령을 내주지 않는 등 부정적 입장을 취했고 연구관 회의를 거쳐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 감찰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감찰이 검찰 수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대검은 한 전 총리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계자 모두에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검 부장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주재로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 등 검사장급 부장 7명이 참석합니다. 부장회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닌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뒤집히면 재소자 김 씨가 기소되는 데 이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희생자 가족을 찾아 용서를 구했습니다. 계엄군이 자신의 발포 사실을 인정하며 직접 피해 유족에게 사과한 건 처음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었던 공수부대원 A씨가 유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3일 광주시 노대동에 있는 저수지 인근에서 민간인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때 희생된 사람은 당시 25살이었던 고 박병현 씨로 농사일을 돕기 위해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향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이 흐른 뒤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기 위해 고인의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유족들은 따뜻하게 안아주며 A씨를 용서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용서를 하고 싶어요. 예. A씨는 국립 5.18 민주묘지의 피해자 묘비도 찾아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된 계엄군 가운데 스스로 발포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직접 사과를 한 건 A씨가 처음입니다. 5.18 조사위는 40여 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을 사죄한 A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다른 계엄군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양부모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추가로 열렸습니다. 20년 가까이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태 본 아동학대 중 가장 심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양부모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 추가 재판에선 정인이를 부검한 부검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20년 가까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해온 부검의는 정인이의 상태가 여태껏 본 학대 피해 아동 가운데 가장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학대냐 아니냐 물을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 두피부터 턱뼈까지 얼굴 곳곳뿐 아니라 온몸에 멍이 들어 상처를 세기조차 힘들었단 겁니다. 머리와 갈비뼈엔 골절상이 있었고 췌장은 2개로 완전히 갈라지고 장과 등 쪽을 연결하는 장갑막까지 찢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당일 직접적 사인은 배 쪽에 가해진 강력한 힘, 변호사가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심폐소생술 끝에 생길 손상일 가능성도 물었지만 그 정도론 췌장이 절단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법의학자는 아이의 조그마한 췌장이 절단되려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놓고 배를 밟거나 의자로 찍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교통사고와 비슷한 정도의 힘을 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고의성 짙은 학대라며 양모 장 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도 법원 앞은 국내의 시민들이 정인이를 기리며 보낸 화환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위를 벌이는 이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구속된 양모 장 씨가 탄 호송버스가 법원으로 들어설 땐 흥분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문 유료 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웅래 당 최고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사기, 보조금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감사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 신문사가 협회 보고한 유료 부수 중 실제 부수 비율을 나타내는 성실률이 평균 55%에 불과하다며 국민과 정부를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작된 부수 결과로 신문 유통사업 보조금을 받았고 민간과 정보기관의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경기도처럼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로 보이는데 자칫 금권 선거라는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사태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보편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집행 뒤 서울시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한 번 더 지원금을 주자는 겁니다.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사실상 이재명표 정책이기도 합니다. 박 후보는 애초 어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통계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0%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감면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책만 내놨습니다. 이에 캠프 관계자는 순서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이 먼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세인 상황에서
금권 선거라는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지사가 선점한 정책인 만큼 당내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발표 시점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보편 지원금 공약에 대한 모든 검토를 끝낸 만큼 다수의 캠프 관계자는 조만간 박 후보가 직접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까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지지율 반등에 나서야 하는 박 후보 입장에서 보편 지원금 공약이 묘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후보 등록 전까지 문제가 해결될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측 실무협상단은 이른 아침부터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당일까지도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역시 여론조사. 적합도와 경쟁력을 섞어서 질문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맞서 국민의당이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대 오세훈 가상 대결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갈등은 커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전례 없는 방식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에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들고 나와서 관철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쓰지 않던 방식을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예정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밤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끝에 일부 이견은 좁혔습니다. 후보의 경쟁력을 질문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접점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이젠 여론조사 방식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선전화를 최소 10%는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국민의당이 무선전화 100%로 해야 한다고 맞선 겁니다. 유선전화 비율을 반영해야 된다는 하는데 요청을 했고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당에게 절충안으로 10% 정도라도 반영하자고 하는 조정안을 내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래도 유선전화는 휴대전화가 없는 노년층 응답을 뜻하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표심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라는 게 양측이 양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의당은 유선전화를 포함하려면 가상대결을 수용하든가 아니면 적합도와 경쟁력 조사를 반반씩 섞어 무선전화 조사만 진행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상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상대결을 존중해 주신다면 국민의힘 측이 말씀하시는 유선전화번호 10%로 수용하겠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성사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남인순 의원과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가 처음으로 기자회견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지 252일 만입니다. 피해자는 다시 말하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부디 제대로 듣고 함께 더 내일을 향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신변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촬영과 녹음 모두 철저하게 제한됐습니다. 검은색 옷차림의 A씨는 감정에 북받친 듯 때론 울먹이며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나갔습니다. 박 전 시장의 위력이 지금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며 박 시장을 고소하기로 한 결정 이후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회복을 위해서 박 전 시장의 잘못뿐 아니라 지금까지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이들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질문에도 직접 답했습니다. 먼저 회견에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선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준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인권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을 피해 호소인으로 명명한 당 인사들에 대한 징계와 함께 특히 남인순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회견에는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A씨의 전 직장 동료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참 밝고 유쾌한 친구였어요. 이번 보궐선거가 열린 맥락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용기와 신뢰를 주는 일은 새로운 서울시장한테 요구되는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작 성폭력 문제는 잊히고 있다면서 새로 뽑힐 서울시장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조직 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 청와대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방한 둘째 날 2+2 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만나는 첫 장관급 인사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뤘던 북미 관계 진전, 즉 싱가포르 선언 계승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대북 전략 수립 필요성은 이미 지난달 정상 간 통화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때마침 미 국무 국방장관 방한을 앞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낸 상황이어서 미국 측 반응이 주목됩니다. 미 국무 국방 두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동맹 강화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힘을 쏟는 안보회의체 쿼드 동참을 호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미 정상통화에서 뜻을 모은 대면 정상회담에 진전이 있을지도 이번 만남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블링컨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 접견을 전후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각각 개별 면담하는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인사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여기서 오고 가는 메시지가 한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 논의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쌀쌀함은 덜하지만 여전히 공기가 차갑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더 신경을 잘 써주셔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5.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서울 기온 18도로 봄 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하늘에 구름 양이 많아지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4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웃돌며 따스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은 18도, 대전은 20도, 광주는 2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한낮에 서울 기온이 19도 등으로 4월 말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절기 춘분인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봄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충청과 일부 영남 지역으로만 공기가 탁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중부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나오실 때는 계속해서 KF80 이상 마스크로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사건개발, 법무부, 검찰 갈등, 끝내 한명숙 살리기.
아침 신문들의 일면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관련자들의 거짓 증언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결국 여론재판으로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란 의견과 함께 한명숙 귀신이 들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법조계 인사의 말을 실었고, 경향신문은 박 장관이 증인 기소보단 대검 부장회의라는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라는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자신들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용서를 위한 진정한 사과를 호소했습니다. 한겨레 만평은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며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던 이들이 정말 밖에 나오니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이른바 답정너인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피해자를 그려냈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아시아계 마사지 업소 3곳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 4명은 한국계 여성입니다. 아직 증오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란 분석과 함께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계 대상 범죄가 149%나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 첫날 북한과 중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억압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블링컨의 발언을 말폭탄으로 부르며 조속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분석했고, 조선일보는 미중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로선 점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평가를 지면에 실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지역보좌관 부인이 산 농지가 26일 뒤 신도시에 포함됐다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야적장 용도로 사들였다는 전 지역 보좌관 측의 해명을 두고 동아일보는 여기서 14년을 일했지만 야적장으로 쓰이는 건 한 번도 못 봤다는 인근 농장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주간 브리핑 권남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8명이 숨졌는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4명은 한국계로 확인됐습니다. 애틀랜타 경찰 등 당국은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인지를 수사하고 있지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모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무부는 잘못된 수사 관행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 LH 본사와 함께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북시흥 농협 본점과 지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LH 전현직 직원들 사이 개발 정보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신고된 사례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 혈전 소견 한 건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 관련성은 없고 일정대로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 연쇄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숨진 가운데 한인 피해는 앞서 확인된 4명 외에는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준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는 현지 시각 17일 현지 수사당국에 문의한 결과 동양계 여성 2명은 한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애틀랜타 인근에서는 용의자인 21살 로버트 애런 롱이 마사지숍과 스파 등 3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애틀랜타 북부 피드먼트로에 있는 골드 마사지 스파와 아로마 세러피 스파에서 여성 4명이 숨졌는데 이들은 한국계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 범죄라는 정황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수사 당국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FBI까지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아시아계였습니다.
첫 총격이 발생한 마사지샵도 아시안이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벌인 2차 총격 장소도 아시아계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이었습니다. 한 개 업소가 아니라 여러 곳의 업소, 그리고 아시안들이 운영하는 업소, 체로키 카운티 업소는 중국계가 운영하는 업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업소만 노려서 아시아계 종업원들과 일하는 분들을 표적으로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용의자가 SNS에 올린 글은 더 강한 의심을 들게 합니다. 범행 전 마지막으로 올린 글에는 중국이 코로나로 미국을 죽였다. 중국과 싸워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증오 범죄도 증가세여서 이번 사건 역시 같은 선상의 범죄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도를 넘는 증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자제 당부에 나설 정도입니다. Vicio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who've been attacked, harassed, blamed, and scapegoated.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의심은 들지만 증오 범죄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자와 부상자 중에는 백인과 히스패닉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파장을 우려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에 전력한다는 계획입니다. Well, nothing's going to be ruled out. We're conducting a multiple homicide investigation. So wherever the evidence leads us, that's where the investigators will go. 미 연방수사국 FBI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성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애틀랜타 경찰 등 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총격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서 용의자인 21살 로버트 애런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증오 범죄인지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롱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총격이 인종적 동기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살인과 중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현지 시각 17일 기소됐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당국은 용의자인 21살 로버트 애런 롱에 대해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며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겁니다. 저는 검찰에서 5억 원의 자금을 대본해서 합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절차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가급적 절제하는 게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사안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사였고 또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검 내에서 소위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위력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면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A씨는 어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분의 잘못뿐 아니라 지금까지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박 전 시장과 남은 사람들의 위력 때문에 겁이 나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던 민주당이 정작 피해 사실을 인정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으며 그 사이 2차 가해로 고통받았다고 지적하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당원과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 이후 말을 아끼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SNS를 통해서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게 참 힘든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민주당이 피해자의 진정 어린 호소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며 2차 피해를 양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했던 남인순, 고민정, 진선미 의원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주요 직책에 앉히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며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까지 사과나 미안함이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논산에 있는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직원과 구급 대원까지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논산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현장에 연기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공장 건물에서 계속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현장은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간간히 공장 내부에서 불길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 노성면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새벽 1시 5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3시간 반 만인 새벽 5시 20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부상자는 지금까지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공장 직원 4명이 다쳤는데 처음에 중상자로 분류됐지만 부상 정도를 파악한 결과 경상자로 다시 분류됐습니다. 또 공장 안에 다른 직원이 1명 있었는데 구조대원들이 현재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3명도 다쳤습니다. 불이 나기 전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공장에 출동했다가 때마침 발생한 폭발에 구급차가 전도되면서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장 인근 민가 유리창이 깨지며 주민 1명이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이 발생한 공장 건물 7동이 모두 불에 탔고 인근 민가와 공장들도 유리창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화학구조대를 투입해 막바지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 메탄올과 아세트산 에틸, 톨루엔과 염화수소 등 독극물과 인화성 물질 등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현장에선 환경당국이 공기 중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논산 화재 현장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보건당국이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한 건 나온 것과 관련해 접종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망자의 산이는 흡인성 폐렴, 심근경색 등으로 추정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김종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은 관련 질문에 장기간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고 의무기록상 다른 사망 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어서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으며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완주의 한 제약업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가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확진자가 나온 전북대학교는 앞으로 일주일간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김민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북 완주의 한 제약회사. 전수조사 결과 직원과 그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가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공장 가동은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전파가 주로 여직원 휴게실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직원분들이 업체 내에서 어떤 동선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제약업체 직원 가족인 부안경찰서 경찰관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후 경찰서 직원 전체가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4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사무실 일부를 폐쇄하고 민원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약업체 집단 감염과 별개로 전북대 재학생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북대는 앞으로 일주일간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들이 입학 전부터 알던 사이라 교내 접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확진자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한 점을 고려해 대학 측은 학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을 밑돌며 비교적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다 다시 비상이 걸린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수도권 수준의 선제적 진단검사로 추가 전파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강원도 속초시는 지난 6일 동안 2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수검사는 오는 24일까지 7일간 석봉 도자기미술관 앞 공영주차장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추가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고성군청 직원도 있어서 한명준 군수 등 군청 직원 8명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가 이어지면서 어젯밤 9시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267명으로 72.2%, 비수도권이 103명으로 27.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물량을 놓고 유럽연합, EU와 영국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EU는 영국에 대한 수출 차단 가능성을 언급했고 영국은 비민주 국가들이 쓰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17일 영국에 대한 백신 수출을 차단할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이 코로나19 3차 유행에 직면해 있다며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에서 영국으로 수출된 백신 물량에 비해 영국에서 EU로 공급되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It is hard to explain to our citizen why vaccines produced in the European Union are going to other countries that are also producing vaccines, but hardly nothing is coming back to the European Union.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영국에 대한 백신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f the situation does not change, we will have to reflect on how to make exports to vaccine producing countries dependent on their level of openness. 하지만 영국은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에서 영국으로 백신 물량이 오는 것은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EU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Frankly, I'm surprised we're having this conversation. It is normally what the UK and the EU team up with to object when other countries with less democratic regimes than our own engage in that kind of brinkmanship.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 차질로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EU와 영국 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대출을 해준 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는 LH 전직 직원의 자택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에 살면서 광명 땅을 산 당사자인데요. 경찰이 LH 전북 직원들의 원정 투기 의혹에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명 시흥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된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땅. 지난 2018년 1월 LH 전직 직원 A씨와 지인 등 모두 6명이 3억 원을 주고 같이 샀습니다.
당시만 해도 특별 관리 지역으로 묶여 가치가 크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임야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할 게 없거든요. 이제 터지고 나서 그래서 이게 샀구나. 특히 LH 전북본부에서 근무했거나 전주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이른바 원정 투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들이 땅을 산 시점을 전후로 LH 전북 전현직과 가족, 친인척, 동네 주민들까지 사들인 노은사동 땅만 8필지 4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확실한 정보에 기대 원정 투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은 일파만파 커진 상황. 이에 따라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LH 본사 외에 전주에 사는 A씨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가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공유했는지 어떤 개발 정보를 입수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경찰은 지난 9일 현직 LH 직원 1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추가 압수수색에 전직 직원의 집도 포함되면서 전북 원정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민변과 참여연대가 농지를 이용한 또 다른 투기 의심 사례들을 발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거래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논밭을 조사한 결과 실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30여 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경남 김해나 충남 서산 등으로 멀어 현실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과 채권 최고액이 거래 금액의 80%를 넘는 등 대규모 대출로 땅을 사들여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오랜 기간 농업 활동 없이 방치되거나 고물상으로 쓰이고 있는 농지도 현장 실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과 LH에 대한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신도시 공급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로 체면을 구긴 정부는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조사와 처벌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투기 전 과정, 그러니까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에 이르기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은 물론 투기 이익 환수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차제에 공직과 민간을 망라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 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대한 투기의 온상으로 질타를 받는 LH 개편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력 만여 명, 자산 규모 185조 원의 거대 공기업 LH가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는 투기 근절과 LH 개혁 방안을 이번 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투기 의혹으로 주택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장 다음 달 발표 예정인 15만 호 규모의 2차 신규 택지 발표와 관련해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해 투기 세력을 색출할 방침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의 사격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직접 발포해 특정인을 숨지게 했다고 고백하면서 유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그제 오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 A씨와 희생자인 고 박병현 씨 유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총격으로 고인이 숨지게 된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고 고인의 유족은 용기 있게 나서줘 참으로 고맙다며 A씨를 안아줬습니다.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밝혀진 40대 여성은 끝까지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친모로 드러난 40대 A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숨진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알겠습니다. 검찰에 들어서기 전에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믿는데 정말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없어요.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이후 열흘 동안 이어진 수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A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유기를 시도했다는 사실만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A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언닉 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여 오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씨 딸이 낳은 3살 정도의 또 한 명의 여아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또 숨진 아이의 친부, 주변 사람과의 공모 여부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은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지만 열흘 동안 피의자 입만 바라본 수사는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출생 신고도 안 된 채 살다가 친모에게 살해된 8살 소녀의 법적 이름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불렸습니다. 검찰이 친모 대신 출생 신고를 한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던 하민이는 하늘나라에 가서야 법적인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8살 하민이는 밥도 잘 먹고 감사 인사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하고 밝았던 하민이는 지난 1월 친모 44살 백모 씨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탓에 시체 검안서에 적힌 이름은 무명녀. 법적으론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하민이를 위해 검찰은 구속된 친모를 설득해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친부가 죽기 전까지 아이의 출생 신고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남하민이란 이름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검사가 부른 이름은 2개였습니다. 피해자 남하민 그리고 최하민. 친모는 동거남 최모 씨 사이에서 하민이를 낳았지만 전 남편 남모 씨와 이혼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친부가 아닌 백 씨의 서류상 남편인 남 씨의 성을 따라야만 해 생전에 불리던 최하민이란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검사는 최하민이란 이름이 세상에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두 이름을 공소장에 함께 적었고 법정에선 생전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 아이의 이름과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살다 갔다 하는 기록을 남기는 게 친부와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재판에서 검찰은 백 씨가 딸의 출생신고 문제 등으로 친부와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복수하려고 딸을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민이와 각별했던 친부 최 씨는 딸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된 지난 1월 중순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자신의 성을 새긴 딸의 유골함 옆에 안치됐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해외 순방길에 우리나라 방문한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우리 장관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일본 방문을 마친 미 국방 국무장관의 전용기가 차례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두 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은 것은 11년 만으로 미국의 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 공조 체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You have become a key provider of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for that we are grateful.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의 진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정착해서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가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We'll continue to work together with the ROK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including Japan, towar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잇따라 열린 회담에서 양국은 북핵 대응과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정의용 블링컨 장관은 장관 집무실에서 별도로 단독 회담을 갖고 앞으로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정책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홍콩과 티벳, 신장 문제 등을 두고 중국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두 장관 방한 둘째 날에는 2+2 회의에 이어 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식이 열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담의 성과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2+2 장관회의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 국방부 장관은 방한 중인 블링컨 미 국무장관,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외교부에서 만나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2+2 회의에서는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방한 중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접견에 앞서 5년 만에 열리는 한미 2+2 외교 국방장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한미 정상회담 시점 등과 관련해서도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태기 일본 외무성 장관이 서한을 통해 처음으로 소통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을 맞아 보낸 위로 서한을 답한 건데요.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이경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 위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뒤 엿새가 지나 모태기 외무성 장관 명의로 감사의 뜻을 담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정 장관 취임 후 한 달이 넘게 전화 통화도 미뤄오던 모태기 장관이 처음으로 소통에 나선 겁니다. 답장이 도착한 날은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당일입니다.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를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We have no greater strategic advantag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than this alliance, and we'll approach that challenge as an alliance. 강창일 주일 대사는 부임 이후 일본 정관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 냉랭한 분위기를 실감했다고 밝혔지만 대화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자민당을 비롯해서 동맹당 모두가 다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불이 꺼진 건 아니다. 이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화로 풀자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은 대안을 먼저 가져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처럼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불확실합니다. 日韓が具体的にどのようなことで協力するべきなのかというところまでは議論はまだ来ていませんし、結局日韓関係というのは日本がアメリカに、韓国がアメリカに個別に協力すればアメリカが満足してしまう。 문제는 한국은 대통령 선거, 일본은 중의원 해산을 앞두고 있어 곧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연임이 불안한 스가 총리의 입지를 고려할 때 남은 임기 중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여권의 단일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범여권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인사말에서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는 등 MB를 연상시키는 낡은 행정과 새정치를 하겠다며 철새 정치를 10년 동안 해온 후보들로는 서울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야권 후보들을 겨냥했습니다. 땅이 더 붙는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여론조사 문구와 유무선 전화 조사 비율을 두고 종일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당 차원 논의를 거쳐 오늘 오전 9시 전까지 결론 나면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내일 후보 등록 마감까지 단일 후보 선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보다 더 열세를 보이며 고전하고 있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LCT에 거주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는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특혜 분양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1등을 뺏기 위한 어리석은 흑색 선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닷새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7번째입니다. 이번엔 가덕도가 아닌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해운대 LCT 앞에 모였습니다. 지도부는 미진했던 검찰 수사를 지적하며 LCT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LCT는 부산의 수치이고 비리입니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직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가족이 LCT에 거주하는 점을 정조준한 건데 특혜 분양을 받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데다 정부 여당이 LH 투기 의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만큼 LCT 의혹을 통해 반전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애환을 살피고 보도 안아서 제대로 된 주거정책 펼 수 있겠습니까? 박형준 후보는 부산 발전의 힘이 될 뿐입니다. MB 아바타의 시장 출마는 그 자체로 부산의 치욕입니다. 이미 박형준 후보는 LCT 의혹을 정치 공작이며 흑색 선전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선거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는 법의 대가가 반드시 따를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이번에도 SNS에 긴 글을 올려 민주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혼한 가정사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인신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아파트 구매에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생 거주할 목적으로 융자를 끼고 산 집이라며 집값이 오른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역공했습니다. 이어 뭘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이 1등을 두들겨 패 자리를 뺏으려는 거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산 보궐선거에서 부산을 위한 비전 공약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논란부터 이번엔 상호 비방까지 부산 선거판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순천시 연양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인근 상가 3동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6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갔고 불이 시작한 건물 안에 있던 7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 1층에 있던 페인트 가게에서 불길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진화를 끝내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형 트럭이 안전장치 없이 바위를 가득 싣고 가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트럭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어제 트럭 운전자 A씨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국도에서 문짝이 떼어진 적재함에 큰 바위를 가득 싣고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A씨의 트럭 뒤에서 운전하던 차량 운전자가 큰 위협을 느꼈다며 사진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요기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54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전남 나주시 운곡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80대 노인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개발, 법무부, 검찰 갈등, 끝내 한명숙 살리기. 아침 신문들의 일면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관련자들의 거짓 증언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결국 여론재판으로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란 의견과 함께 한명숙 귀신이 들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법조계 인사의 말을 실었고, 경향신문은 박 장관이 증인 기소보단 대검 부장회의라는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라는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자신들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용서를 위한 진정한 사과를 호소했습니다. 한겨레 만평은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며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던 이들이 정말 밖에 나오니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이른바 답정너인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피해자를 그려냈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아시아계 마사지 업소 3곳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 4명은 한국계 여성입니다. 아직 증오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란 분석과 함께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계 대상 범죄가 149%나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 첫날 북한과 중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억압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블링컨의 발언을 말폭탄으로 부르며 조속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분석했고, 조선일보는 미중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로선 점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평가를 지면에 실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지역보좌관 부인이 산 농지가 26일 뒤 신도시에 포함됐다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야적장 용도로 사들였다는 전 지역 보좌관 측의 해명을 두고 동아일보는 여기서 14년을 일했지만 야적장으로 쓰이는 건 한 번도 못 봤다는 인근 농장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주간브리핑 권남기입니다. 오늘로 사흘째 황사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대기가 안정적이라 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중부와 영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평소보다는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8도, 광주는 21도 선까지 올라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량이 늘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 대전은 20도, 부산 17도, 광주는 2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절기춘분인 주말에는 전국에 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